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혼 2분 만에 시어머니는 내연녀에게 1천만 원을 썼지만 저는 즉시 50억 투자금을 회수했고 시댁은 순식간에 파산했습니다. 자결하는 서울의 한여름 뙤약볕 아래 내 손에 들린 이혼 판결문이 거친 숨결에 맞춰 파르르 떨렸다. 3년 재벌가 막내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며느리로 살았던 그 시간은 결국 눈물 젖은 밥상과 남편이란 작자의 멸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내연녀를 위해 긁어버린 2억 원짜리 블랙카드가 곧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기폭제가 될 줄은?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열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시야가 어질어질하게 일그러졌다. 나는 법원 정문 앞에 서서 아직 잉크 냄새와 붉은 관인이 선명한 이혼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드디어 끝났다. 나의 3년,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청춘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하나가 내려간 듯 시원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타다 남은 재처럼 쓰라린 통증이 여전히 욱신거렸다. 내 눈앞에는 방금 망남이 된 전남편, 별표 최태준 별표 이 보란듯이 서 있었다. 슬픈 기색은커녕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이었다. 그 옆에는 별표 김유라 별표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회사 내에서 태준과 불륜 관계라며 쑥덕대던 그 비서였다. 몸에 딱 붙는 실크 원피스를 입은 유라는 살짝 불러온 배를 과시하듯 내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태준의 핏줄을 품었다는 걸 전 세상에 선포하려는 듯이 나를 발견한 유라는 황급히 태준의 어깨에 기대며 짐짓 과장된 콧소리로 말했다. 태준 씨, 나 좀 어지러워요. 우리 아기가 또 심술을 부리나 봐요. 몸보신 좀 하게 맛있는 것 좀 사줘요. 오빠 일 돕느라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 말에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유라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을 다루듯 애틋했다. 그는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지난 3년간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 얼른 가자. 당신 몸조리 잘해야지. 지금은 당신이 제일 중요해. 이 집안에서 당신이랑 우리 아기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말을 마친 태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타인을 보는 듯한, 아니, 쓰레기통에 처박힐 낡은 물건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태준은 입꼬리를 비틀며 비수 같은 말을 내뱉었다. 이봐, 한지안. 서류에 도장 찍었으니 이제 확실해진 거야? 우린 남남이라고. 빚진 것도 없고 깨끗하게 끝난 사이야. 주제 파악하고 내 집에서 짐 싸서 당장 나가. 뻔뻔하게 눌러앉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너처럼 가난하고 촌스러운 여자가 우리 집안 안주인 자리를 넘본 것부터가 말이 안 됐어. 널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어머니 고생시킨 게 내 천추의 한이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모욕이라 이제는 감흥조차 없었다. 3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배경이 아닌 진실한 사랑을 찾겠다며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취준생 연기를 했던 나의 태준의 야망을 높이 샀기에 그를 택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3년의 시집살이 동안 나는 그 화려한 평창동 저택의 무보수 가정부나 다름없었다. 시어머니 별표강 여사 별표는 나를 벌레 보듯 했다. 촌구석 출신이 제 아들과 결혼한 건 조상님이 도운 덕이니 죽어라 봉사하라던 여자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층 저택을 쓸고 닦고 까다로운 식성에 맞춰 아침상을 차려야 했다.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거나 국간이 조금만 안 맞아도
강 여사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막말을 퍼부었다.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딸년이 이 모양이라나. 태준이 술에 떡이 되어 새벽에 들어오는 날, 그를 기다리다 잠든 나에게 강 여사는 남편을 감시하려 든다며 호통을 쳤다. 태준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친정 부모님께 부탁해 자금을 융통해 준 것도 나였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시골 친척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라고 둘러댔다. 그 돈 덕분에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부와 명예를 얻은 그가 내게 돌려준 건 이혼 서류와 임신한 내연녀뿐이었다. 야, 귀가 먹었어? 내 말 안 들려? 태준의 고함에 현실로 돌아왔다. 옆에 있던 유라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지안 언니, 태준 씨 입장도 이해해줘야죠. 남자는 다 대를 잇고 싶어 하잖아요. 3년이나 살면서 배가 그렇게 납작한데 쫓겨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이거 차비나 하세요. 고향 내려가서 농사짓는 오빠나 하나 물어보시든가. 서울엔 언니가 있을 곳 없으니까. 유라는 명품백에서 5만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발밑에 흩뿌렸다. 먼지 쌓인 바닥에 뒹구는 노란 지폐들. 짓밟힌 내 자존심 같았다. 나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거기엔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나는 허리를 숙였다. 돈을 줍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편이라고 불렀던 자의 밑바닥을 똑똑히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입가에 희미한, 하지만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최태준 씨, 그리고 김유라 씨, 그 행복 마음껏 즐기세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그 고개 빳빳하게 들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그리고 이 돈은? 나는 발밑의 돈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유라 씨 뱃속 아기 분유갑이나 하세요. 조만간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해질 테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태준의 비웃음 소리와 유라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무시했다. 햇살은 뜨거웠지만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이제 이 지루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다. 나는 더 이상 구박받는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 황룡그룹의 장녀, 한지안이다. 태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회사조차 우리 그룹의 소나기에 있다는 걸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택시를 타고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내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날 생각이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강 여사의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다. 차에서 내린 강 여사는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엔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바뀌었다. 내가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짐은 도우미 시켜서 뒷마당 창고 앞에 다 내다 버렸어. 재수 없으니까 내 집거실에 발도 들이지 마. 나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다. 제 물건만 찾으러 왔습니다. 챙기는 대로 나갈 테니 걱정 마시죠. 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더니 뒤뚱거리며 집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말없이 집 뒤편 창고로 향했다.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내 옷가지와 책들.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힌 짐들을 보니 울컥 서름이 치밀어 올랐다. 작년 겨울 태준을 위해 밤새 떠준 스웨터가 찢어진 채 쓰레기통 옆에 처박혀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중요한 물건 몇 개만 추려 가방에 담았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은행에서 온 출금 알림 문자였다. 승인 내역 2억 원, D억 원. 가맹점, 청담제일여성병원, VIP 산후조리 패키지 완납. 나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2억. 이 카드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쥐어주신 블랙카드였다. 신분을 숨기고 싶었기에 나는 이 카드를 옷장 깊숙한 비밀 서랍에 넣어두고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다. 태준과 함께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카드를 찾아내 이 거금을 긁어버린 것이다. 나는 가방을 둘러매고 곧장 거실로 쳐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수입 홍차를 마시던 강 여사는 스피커폰으로 유라와 통화 중이었다. 유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어머님, 정말 감동이에요. 청담동에서도 제일 비싼 VIP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시다니요. 거긴 의사들도 다 유학파고 병실이 5성급 호텔보다 좋다던데 우리 뽁뽁이 태명는 진짜 복 받았나 봐요. 강 여사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으며 으스댔다. 그럼 내 며느리가 될 몸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태준이는 회사 일로 바쁘니까 우리 장소는 내가 챙겨야지 않겠니? 아, 글쎄 내가 그 물건, 지안, 옷장을 뒤지다가 시커먼 카드를 하나 발견했지 뭐냐.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았더니 시골 부모가 땅이라도 팔았는지 비상금으로 챙겨보냈나 보더라. 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걔 돈도 우리 집안 돈 아니겠니? 3년이나 밥만 축내고 애도 못 낳았으니 위자료 겸 정신적 피해보상이라 치면 그만이야. 그래서 내가 시원하게 이어 긁었다. 이걸로 그년 액땜했다 치고 넌 몸조리나 잘해라. 나는 현관에 기대어 그 역겨운 모자의 대화를 들었다. 분노가 온몸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육체와 정신을 좀 먹은 것도 모자라 떠나는 마당에 내 재산까지 도둑질에 뻔뻔하게 내연녀의 뒷바라지를 하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도 파렴치할 수 있을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거실에 들어섰다. 강 여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허리에 손을 얹고 나를 쏘아봤다. 내 말 못 들었니? 그래, 내가 가져갔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내가 3년 동안 우리 집 쌀 축내고 아플 때마다 약 사다 먹인 돈이 얼만데. 겨우 2억 가지고 유세야? 내 솜씨 가르치느라 든 수고비에 비하면 껌값이지. 그리고 그 돈, 내 시골 부모가 등골 빠지게 농사지어 모은 돈 아니냐? 애도 못 낳는 불효녀 대신 빚 갚았다고 생각해. 내 서슬퍼런 눈빛에 강 여사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기세등등하게 목에 핏대를 세웠다. 시골 땅 판 돈이라고요? 우리 집이 당신 마음대로 돈을 훔쳐가도 될 만큼 만만해 보입니까? 강 여사님, 당신은 방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 여사는 쇳소리가 섞인 기분 나쁜 웃음을 터뜨렸다. 흥, 어디서 협박질이야? 식모살이하다 쫓겨난 주제에 이제 나가면 밥이나 빌어먹을 수 있겠어? 억울하면 경찰 불러보시지. 그 카드가 4명이면 뭐해? 돈은 이미 내 손자한테 들어갔는데. 경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때 태준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나와 대치 중인 어머니를 본 그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구겼다. 또 무슨 일이야? 한지안, 내가 꺼지라고 했지? 어디 감히 어머니한테 대들어? 태준아, 이것 좀 봐라. 내가 유라 순사나라고 그 근거 가지고 돈 내놓으라잖니? 나더러 도둑년이란다. 기가 차서 정말.
태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이 가득했다. 한지안, 너 진짜 구질구질하야. 푼돈 몇 푼에 눈이 뒤집혀서 난리야? 이별 위자료라 치고 꺼지라고 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썼으니 그냥 퉁치고 나가. 사람 부르기 전에? 나는 두 모자를 번갈아 보았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자들이 탐욕스러운 악귀로 보였다.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정 그렇다면 미련 없이 가주지. 최태준, 강 여사, 똑똑히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것들, 원금은 물론이고 죽어도 못 갚을 이자까지 쳐서 뱉어내게 해줄 테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나섰다. 핸드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하고 위험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 결심이 섰느냐? 네, 회장님. 연극은 끝났어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우리 그룹이 최태준 내 회사 신도시 프로젝트에 투자한 1조 원, 지금 당장 전액 회수해주세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나는 호텔 대신 별표 여의도 별표에 위치한 황룡그룹 본사로 향했다. 로비 앞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 집안을 오랫동안 모셔온 늙은 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회장님께서 50층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침향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천한 시골 여자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 나는 내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던 아버지가 나를 맞이했다.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공존하는 눈빛이었다. 아버지는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 많았다, 지아나. 내가 처음에 말했지 않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고. 진심으로 대하면 통할 거라 믿었겠지만 근본이 썩은 놈들은 호의를 권리로 알 뿐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하지만 이제 2번 다시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거예요. 제 부탁은 처리하셨나요? 아버지는 냉철한 사업가, 호랑이의 미소를 지었다. 이미 지시 내렸다. 1조 원은 작은 돈이 아니지.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게다. 은행들은 패닉에 빠질 거고 협력사들은 주랭랑을 치겠지. 최태준 일가는 발밑이 무너지는 공포를 맛보게 될 거다. 그때 내 전화벨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나는 스피커폰을 켜 아버지도 듣게 했다. 태준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비아냥거렸다. 얘야, 한지안. 너 어디 갔어? 어머니가 그러는데 내가 뭐 자금을 뺀다느니 헛소리를 했다며? 너 돌았냐? 이혼당해서 충격받더니 미친 거야? 내깎게 무슨 수로 조단위 돈을 움직여? 1조에 0이 몇 개 붙는지는 아냐? 헛소리 그만하고 와서 어머니한테 빌어. 그럼 내가 불쌍해서 용돈이라도 좀 쥐어줄 테니까. 아버지는 어리석은 태준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태준 씨, 그 잘난 척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마음껏 즐겨. 회사 이메일이랑 계좌나 한번 확인해봐. 아주 큰 서프라이즈 선물이 도착해 있을 거야. 아, 그리고 강 여사님한테 내 블랙카드 잘 보관하라고 전해. 그게 법정에서 절도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 뭐?
너 지금 무슨 개소리를. 나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벼랑 끝에 선자와 섞을 말은 없다. 아버지,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싶어요. 저를 벌레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 목숨줄을 쥔 게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의 표정을 꼭 보고 싶거든요. 그래, 내 뜻대로 하거라. 그룹 내 최고의 변호인단과 비서진을 붙여주마. 용이 뱀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때다. 나는 회장실을 나섰다. 망설임은 없었다. 수수한 옷을 벗어던지고 우아한 화이트 슈트로 갈아입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나는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으로 복도를 걸었다. 마주치는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같은 시각, 최태준의 회사 폭풍전하였다. 태준은 사장실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유라와 태어날 아들과의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때 사색이 된 자금 팀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나 쉬는 거 안 보여? 황룡그룹에서 방금 남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무려 1조 원입니다. 사장님. 자금 출처 비밀 유지 조항 위반이라며 24시간 내에 전액 상환하랍니다. 태준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뭐라고? 황룡이 자금을 빼? 말도 안 돼. 2차 계약 체결한 지가 언젠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황룡이 발 뺀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 상환 독촉 전화를 해대고 있어요. 추가 담보 없으면 당장 압류 들어온답니다. 주가는 15분 만에 하한가 쳤습니다. 휴지 조각 됐다고요. 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섰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황룡그룹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야속한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다. 그제야 아까 내 말이 뇌리를 스쳤다. 회사 이메일이랑 계좌나 한번 확인해봐. 아주 큰 서프라이즈 선물이 도착해 있을 거야.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그냥 시골 뜨내기인데. 어떻게 황룡그룹이랑? 그때 강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태준아, 당장 들어와. 검은 양복 입은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지안이가 보냈다면서 집이랑 차랑 전부 압류하겠대. 그게 다 그년 재산이라잖아. 그리고 나더러 신용카드 훔쳤었다고 고소한다고 협박까지 해. 엄마 무서워 죽겠어. 태준아. 태준은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이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파산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대낮의 평창동 저택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엔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다. 천지를 찢을 듯한 천둥 소리도 최태준 집안의 감도는 절망의 무게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어두침침한 거실. 태준은 엉망이 된 서류 더미 속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고 강 여사는 소파에 누워 곡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있었다. 애교 많던 유라조차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태준아, 뭐라도 좀 해봐. 우리 집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그 기집애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래? 혹시 황룡그룹 임원이라도 꼬셔서 우릴 해코지하는 거 아니니? 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담배 연기 자욱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어머니, 제발 좀 닥치세요.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시골 친척 돈인 줄 알고 빌려 쓴 사업 자금, 전부 황룡그룹의 신탁 계좌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계좌의 유일한 수익자가 바로 한지안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여자가 우리가 그토록 줄을 대고 싶어 했던 황룡그룹의 진짜 상속녀였다고요. 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라고? 그년이 재벌집 딸이라고? 그럼 왜 그런 부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3년이나 식모살이를 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게 아니라 우리가 멍청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을 원했는데 우린 그걸 가정부 취급으로 갚았잖아요. 게다가 어머니가 2억이나 긁어버린 그 카드, 전 세계 상위 1%만 갖는다는 블랙카드라고요. 어머니가 제 손으로 우리 집안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듣고 있던 유라가 덜덜 떨며 끼어들었다. 태준 씨, 그럼 우리 가서 빌까요? 지안 언니랑 3년이나 부부였잖아요. 아직 정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정. 태주는 밤하늘을 찢는 천둥소리처럼 날카롭게 비웃었다. 우리가 한 짓을 보고도 정이 남았겠어? 한 입을 덮고 잔 나한테도 쓰레기 보듯 하던 여자야. 남편 뺏고 임신했다고 유세 떤 널 보면 용서가 아니라 당장 죽이려 들걸?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강 여사가 흠칫 놀라며 도우미를 시켜 문을 열게 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황룡그룹 법무팀장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최태준 씨, 강 여사님. 저는 한지안 씨의 법률 대리인, 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긴급 통보사항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민 변호사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첫째, 이 저택과 차고에 있는 외제차들에 관한 건입니다. 이 모든 자산의 매입 자금은 한지안 씨가 친척 명의를 빌려 최태준 씨에게 대여한 개인 자금이었습니다. 차용계약서 특약조항 제5조, 채무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 시, 채권자는 즉시 대여금 회수 및 담보물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최태준 씨의 외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고로 이 집은 즉시 압류 조치됩니다. 24시간 내에 개인 짐 챙겨서 나가주십시오. 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말도 안 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당신들이 뭔데 이래? 그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재산을 날로 먹으려 들어? 강 여사님, 품위 지키시죠. 민 변호사는 한 발짝 물러서며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둘째, 한지안 씨 명의의 블랙카드를 무단 사용한 건입니다. 이는 명백한 겨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및 별표 특수절도 별표에 해당합니다. 피해 금액이 막대한 바 이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장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 바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2억이라는 말에 유라는 태준의 등 뒤로 숨었다. 이미 산후조리원 예약금으로 날린 돈을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인가. 민 변호사는 태준을 노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최태준 씨 회사, 황룡의 투자금 회수 및 대출 연체로 인해 채권단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금융거래는 전면 중단되었고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비단 이불 덮고 자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요. 변호인단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란 빗소리만이 남았다.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다. 헛된 욕망과 오만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에게 불을 안겨준 여신이었고 이제는 파멸의 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유라는 넋이 나간 강 여사와 태준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뱃속의 아이라는 비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침몰하는 배에 잘못 탔다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다. 빗방울이 채 마르기도 전 나는 평창동 저택 앞에 도착했다. 이번엔 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 집행관들과 사설 경호팀까지 대동했다. 3년간 굴욕을 견뎠던 그 문 앞에 섰다.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닌 심판자로서. 건조한 초인종 소리에 한참 만에 도우미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다. 거실엔 퀭한 눈의 세 사람이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나의 화려한 명품 정장과 압도적인 분위기에 기가 죽은 강 여사가 습관처럼 욕을 하려다 내 서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지아나,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경악과 애원이 뒤섞인 비굴한 눈빛. 나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민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집행 시작하세요. 최태준 씨, 강 여사님. 채권자 한지한 씨 입회하에 압류 집행을 시작합니다. 자금 추적 결과, 가구, 장식품, 차량, 그리고 이 주택까지 모두 의뢰인의 자금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빨간 딱지, 담류 표목을 부착하겠습니다. 강 여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내게 달려들려 했다. 경호원이 가볍게 제지하자 그녀는 발악했다. 이건 안 돼. 내가 고른 가구야. 내 살림살이라고. 며느리 주제에 어디 감히 시어머니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여? 폐륜도 유분수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냐? 나는 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강 여사님, 똑바로 아세요. 당신이 걸친 그 옷, 타고 다니는 벤츠, 심지어 보톡스 맞은 돈까지 전부 내 카드에서 나간 겁니다. 폐륜이요. 며느리 카드로 아들 내연녀 산후조리비 이어 긁는 건 뭐라고 부르죠? 그게 바로 절도입니다. 태준이 다급히 다가와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나는 더러운 것이라도 피하듯 뒤로 물러섰다. 지아나,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회사 힘든 거 알면서 이래?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자리 잡으면 다 갚을게. 응.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싸늘하게 비웃었다. 부부. 법원 앞에서 유라 씨랑 껴안고 희희낙낙하던 게 누군데? 우리 부모님 모욕하던 내 어머니 방관하던 게 누군데? 최태준, 넌 나한테 정의나 의리 같은 단어 입에 올릴 자격 없어. 민 변호사님, 계속 진행하세요. 내 명령에 집행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최고급 악어 가죽 소파에도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에도 벽에 걸린 그림에도 어김없이 빨간 딱지가 붙었다. 강 여사는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다. 아이고. 한지한 전연이 날 죽이네. 우리 집 재산 다 뺏어가네. 사기꾼 같으면 천벌을 받을 거야. 나는 팔짱을 낀 채 무감각하게 그 꼴을 지켜봤다. 쇼 그만하시죠. 오늘 안에 2억 입금 안 되면 고소 취하 없습니다. 그럼 이 딱지 붙은 집이 아니라 유치장 신세 지게 될 테니까. 옆에 있던 유라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나섰다. 언니, 그래도 뱃속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태준 씨 핏줄이잖아요. 산모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떡해요? 집이라도 좀 남겨주시면 안 돼요? 나는 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불쌍한 척 연기하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김유라 씨, 그 뱃속 아기 걱정이나 하세요? 진짜 최태준 핏줄이라면
하늘이 알아서 살려주겠죠. 자, 지금부터 2시간 드립니다. 개인 물품만 챙겨서 나가세요. 그 시간 지나서도 남아있으면 주거 침입죄로 경찰 부를 겁니다. 태주는 발이 묶인 듯 제자리에 서 있었다. 인부들이 값비싼 가구들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내 권력은 빈말이 아니었다. 빨간 딱지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그들 가족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도 점점 더 단단히 조여지고 있었다. 그 몰락은 너무나 빠르고 잔혹해서 한때 오만했던 최태준조차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저택에서 쫓겨난 지 며칠 후 태준과 강 여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회사 계좌는 동결됐고 개인 자산은 압류됐으며 냄새를 맡은 빚쟁이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결국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황룡그룹 본사로 찾아왔다. 나를 만나 살 길을 구걸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정오 나는 별표 롯데월드타워 별표가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비서가 들어와 태준 모자가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보고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사무실이 아닌 1층 로비 대기실에만 머물게 하라고 지시했다. 로비로 내려가 마주한 광경은 가관이었다. 성공한 젊은 CEO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고 쭈글쭈글한 셔츠에 수염이 덥수룩한 태준. 며칠 만에 폭삭 늙어버린 강 여사는 흙먼지 묻은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나를 보자마자 강 여사는 바닥을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지아나.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은행이랑 변호사한테 말 좀 잘해서 우리 좀 살려다오.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내 집 식모라도 할게. 제발. 우리 태준이 감옥만은 안 된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할 가장이잖아.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내 차가운 목소리가 웅장한 로비를 울렸다. 강 여사님, 지금 저를 사과라고 부르셨나요? 며칠 전만 해도 가난해서 부정 탄다고 거실 카페투도 못 받게 하시던 분 아니었나요? 이제 와서 식모를 하겠다고요? 유감스럽지만 우리 황룡그룹 채용 기준은 아주 엄격해서요. 절도 전과가 있는 분은 화장실 청소부로도 못 씁니다. 수많은 직원과 방문객들의 시선이 쏟아지자 태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지아나,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여기서 이러면 내 체면도 어머니 체면도 말이 아니잖아.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내 잘못은 인정해. 하지만 유라 뱃속 아이는 죄가 없잖아. 내 핏줄이잖아. 응. 역겨움이 식도까지 치밀어 올랐다. 체면. 뻔뻔하게 바람 피우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학대하는 거 방관할 땐 내 체면 생각이나 했어? 최태준, 내가 너희에게 모욕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 바닥을 보인 거지? 3년간 난 어머니로 모셨는데 당신들은 나를 ATM 기계로만 봤어. 넌 나를 아내가 아니라 처가 돈 빼먹는 빨대 꽂을 호구로만 봤잖아. 나한테 자비를 바라기 전에 당신들이 나를 짐승 취급했던 것부터 반성해. 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강 여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멸시와 수군거림뿐이었다. 강 여사님, 그 2억 원 갚으셨나요? 내 질문에 강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게 유라한테 병원비로 다 줬는데 지금 회사가 묶여서 돈을 뺄 수가 없어서. 지아나, 외상으로 해주면 안 되겠니? 태준이 사업 다시 일어나면 이자 쳐서 갚으마.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보안요원에게 손짓했다.
기한 지났습니다. 이미 법원에 정식으로 서류 넘어갔어요. 업무 방해되니 잡상인은 내보내세요. 우리 그룹 이미지 망가집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태준과 강 여사를 밖으로 끌어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쫓겨난 그들은 거대한 마천루 위에서 내려다보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우리 사이엔 이제 건물의 높이만큼이나 아득한 신분과 도덕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날 만남 이후 나는 단순히 최태준을 파산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김유라, 그 여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했다. 돈 냄새를 맡고 기생하는 꽃뱀이 빈털터리가 된 남자 곁에 그냥 붙어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에 의뢰해 이혼 전부터 유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오후 늦게 탐정이 보낸 극비 서류와 영상 파일이 도착했다. 영상을 확인한 나는 혀를 내둘렀다. 새벽 2시, 강남의 한 클럽. 유라는 몸에 딱 붙는 미니 원피스를 입고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독한 양주를 물처럼 마셔대고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은 임산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영상 속 그녀의 배가 홀쭉하다는 것이었다. 임신 5개월 차의 배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내 비서가 추가 보고를 했다. 아가씨, 유라가 다니는 산부인과를 조사해보니 담당 의사를 매수해서 진료 기록과 초음파 사진을 조작했더군요. 사실 유라는 2년 전 낙태 수술 부작용으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배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배를 차고 최태준과 강 여사를 속인 겁니다. 나는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새로운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좋아. 이 증거는 아직 터트리지 마. 그들이 가장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가장 잔인하게 터트려 줄 테니까. 강 여사가 예약했던 청담-제1여성병원에 연락해. 병원장과 미팅 좀 잡아야겠어. 이 불효의 가면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벗겨주지. 한편 태준 가족이 쫓겨나 들어간 허름한 월세방에서는 전쟁이 시작됐다. 강 여사는 장손을 위한다며 온갖 보양식을 들이밀었고 유라는 질색하며 피했다. 이년아, 내가 끓인 전복죽을 왜 변기에 버려? 이게 어떤 돈으로 산 건데? 아, 진짜. 입덧 때문에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좀 내버려둬요. 짜증나게. 유라가 신경질을 부렸다. 그녀는 돈도 다 떨어진 이 늙은이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온 태주는 그 꼴을 보고 폭발했다. 그만 좀 해. 둘 다 제발 좀 닥쳐. 유라 너도 그래. 어머니가 다 우리 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좀 참으면 안 돼? 너 자꾸 이러면 애 낳고 뭘로 키울 거야? 유라는 태준을 한심하게 쳐다봤다. 조만간 남은 돈을 챙겨 튈 생각뿐인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내 손바닥 안에 있으며 거짓말의 대가가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거울 속 내 모습을 점검했다. 이제 이 쇼의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청담-제1여성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다. 상류층만 드나드는 이곳은 공기부터가 달랐다. 강 여사는 압류를 피한 옷 중 그나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지만 빚쟁이의 그늘진 안색은 감출 수 없었다. 태주는 낡은 양복을 입고 초조해 보였다.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은 유라는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배를 감싸 쥐고 있었다. 강 여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걱정 마라. 내가 2억이나 계약금 걸어놨잖니? 우리 장소는 무조건 특실에서 나아야지. 그렇고 말고.
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유라를 바라봤다. 그래, 우리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들이 접수 데스크로 다가갈 때 내가 대리석 기둥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은 나는 여왕처럼 당당했다. 내 곁에는 병원장과 민 변호사가 호위하듯 서 있었다. 우리를 본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 여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한지안. 내가 왜 여기 있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여긴 병원이야. 내 마음대로 행패 부리는 곳 아니라고. 우린 정당하게 돈 냈어. 나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병원장을 바라봤다. 원장님, 강 여사님이 궁금해하시네요. 그 2억 원짜리 계약금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병원장은 헛기침을 하며 엄숙하게 말했다. 강 여사님, 안타깝게도 은행과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결제하신 2억 원은 한지안 씨 명의의 카드를 도용한 불법 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은 전액 환불 및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김유라 산모님의 입원 및 분만 예약은 취소되었습니다. 태준이 벼락 맞은 듯 소리쳤다. 뭐라고요? 취소라니. 그럼 내 아이는 어쩌라고? 나는 유라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내 시선은 그녀의 불룩한 배에 꽂혀 있었다. 아이. 나는 싸늘하게 웃으며 태준을 쳐다봤다. 최태준, 넌 정말 위대한 아버지야. 사기꾼한테 속아서 남의 다리 긁는 줄도 모르고 지극정성이니 원. 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이 앞을 막아섰다. 나는 손에 든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클럽에서 광란의 춤을 추는 유라의 사진, 그리고 진짜 진료 기록부였다. 김유라 씨, 이 실리콘배에 대해 직접 설명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당신이 매수한 돌팔이 의사를 불러와서 삼자대면이라도 시켜드릴까요? 나는 구경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서류 뭉치를 접수 데스크 위에 툭 던졌다. 여기엔 김유라 씨가 새벽 2시에 클럽에서 양주를 마시는 영상과 2년 전 불임 판정을 받은 진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가 어떻게 최태준 씨의 핏줄을 낳는다는 거죠? 태준은 짐승처럼 서류를 낚아챘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유라의 방탕한 생활과 의사의 냉정한 소견서가 태준의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충격으로 파르르 떨렸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거 다 한지안이 꾸민 짓이지? 유라야, 말해봐. 너 진짜 임신한 거 맞잖아, 응?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유라는 가련한 척하던 가면을 벗어던졌다. 대신 소름 끼치도록 뻔뻔한 민낯을 드러냈다. 그녀는 비웃음을 흘리며 표독스럽게 내뱉었다. 그래, 가짜야. 내가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당신 같은 속물들이 날 받아줬겠어? 당신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 최태준네 집안 껍데기만 남은 빈 깡통이었잖아. 이제 알거지된 마당에 놔도 더 이상 피곤하게 연기할 필요 없겠네. 유라의 자백은 화약고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태준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유라에게 달려들었다. 이 악마 같은 년. 감히 날 속여? 있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내 가정을 파탄내. 태준의 손이 유라의 뺨을 강타했다. 유라가 바닥에 나뒹굴면서 옷 속에 감춰뒀던 실리콘 가짜 배가 삐져나왔다.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다. 태준이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병원 보안요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유라는 바닥을 기며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다. 반성이 아니라 돈줄이 끊긴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태준과 강 여사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로비 밖으로 도망쳤다. 그 꼴을 지켜보던 강 여사, 금지옥 옆이라던 장손이 고작 고무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다.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내 손주가, 내 재산이 다 끝났어. 강 여사는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다. 사지가 뒤틀리고 입이 돌아갔다.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급성 뇌졸중이었다. 태주는 울부짖으며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이곳은 돈 없이는 숨도 못 쉬는 최고급 병원. 빈털터리가 된 그들에게 제공되는 건 119 구급차를 불러 별표 시립병원 별표로 이송해주는 응급조치뿐이었다. 몇 주 후 탐정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 최태주는 더 이상 전도유망한 사장님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남은 시계와 구두까지 팔아치워야 했다. 강 여사는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녀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그들은 결국 청계천 근처 판자촌의 곰팡이 핀 단칸방으로 밀려났다. 태주는 낮에는 공사판을 전전하고 밤에는 똥오줌을 못 가리는 어머니를 수발해야 했다. 유라는 태준의 마지막 비상금까지 훔쳐 다른 남자와 야반도주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다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생라면을 씹어먹는 태준을 보았다. 내 고급 세단을 알아본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비굴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이 탐욕과 배신의 대가였다. 과거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나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나는 최태준 일가에게서 회수한 자금과 위약금 전액을 내 몫으로 남기지 않았다. 민 변호사를 통해 전액을 가정 밖 청소년과 독거노인을 위한 자선 재단에 기부했다. 그 돈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돈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랐다. 오늘 별표 인천국제공항 별표엔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가벼운 트렁크 하나를 든 내 곁엔 아버지가 서 계셨다. 아버지는 대견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셨다. 잘했다, 지아나. 스스로를 지키는 법도, 때가 되면 놓아주는 법도 배웠구나. 이번 여행, 마음껏 즐기다 오렴. 회사는 내가 건재하니 걱정 말고. 감사해요, 아버지. 3년 동안 잃어버린 저를 다시 찾고 싶어요. 저 넓은 세상을 보면서 지난 상처가 사막의 모래 알갱이처럼 작다는 걸 느끼고 올게요.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통유리 너머로 꼬리를 물고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구름을 뚫고 푸른 하늘로 비상하는 은빛 날개들. 나는 환하게 웃었다. 폭풍우를 뚫고 나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우뚝 선 여자의 긍지 높은 미소였다. 내 앞에는 낭만의 유럽,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최태준과 관련된 마지막 사진 한 장까지 삭제하고 전원을 껐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지아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가 믿는 정의를 위해 살 것이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나는 여권을 쥐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활주로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자유의 냄새가 났다. 과거는 등 뒤로 멀어지고 찬란한 미래가 양팔 벌려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인생이 아무리 시련을 던져도
나는 다시는 꺾이지 않는 고귀한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거대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 도심이 장난감 블록처럼 작아졌다. 나는 눈을 감고 구름 위를 부유하는 기분을 만끽했다. 안녕, 내 아픈 기억들. 안녕, 나의 새로운 인생. 최태준 가문의 몰락은 단순한 파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먼 탐욕과 배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진흙탕 속에 무릎 꿇은 태준과 후회의 눈물 속에 갇힌 강 여사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나의 진심은 값을 매길 수 없었으나 나의 응징은 가혹하리만큼 철저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 그리고 타인을 함부로 짓밟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다. 더욱 짜릿하고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